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이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주제가 되겠죠? 이제 고려왕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왕조가 공부하기 제일 쉬워요. 오히려 삼국보다 더 쉽습니다.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제가 말했었죠. 고려 시작을 언제 한다고 했었죠? 고려 시작은 10세기다. 그쵸? 우리가 918년. 그쵸? 여기가 10세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4단계로 나누는데요. 4단계로 제가 나누는데 여기가 언제냐면 1170년이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1170년.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몇 세기가 됩니까? 12세기 후반이 되겠죠. 12세기 후반. 자, 요때를 제가 왜 나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상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무신들이 권력 잡은 게 요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셨죠? 무신정변. 그쵸? 요게 몇 세기? 12세기 후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나눠요. 요 전을 고려 정기, 요 이후를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하기 편하게요, 이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고려 여기가 뭐가 되고, 정기, 이렇게 나눴던 거고요. 여기를 고려 중기,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를 고려 후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말기. 그리고 요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몽고 침입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되겠습니다. 몽고 침입 받을 때가. 그래서 여기를 원간석기라도 불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기가 되겠죠. 여기가 11세기가 되겠죠. 11세기 전반까지. 10세기, 11세기 전반. 여기가 12세기 전반. 되셨죠? 여기는 13세기. 여기가 14세기. 그럼 조선왕조는 15세기. 요물이 조선왕조까지 시대가 다 끝났잖아요.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그 다음 7세기부터 몇 세기까지? 10세기까지가 바로 통일신라 발해. 그 다음 우리 시대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시대 개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대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왕은요, 고려왕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요, 몇 명 물어보면요, 딱 3명 네 명 물어보게 됩니다. 4명. 아, 진짜 시험 문제 나온 건 딱 몇 명 나온다고요? 4명 나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이 다 어디 있습니다. 요 고려 정기 때 있게 됩니다. 태조, 광종, 성종. 그러면 고려 정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뻔하겠죠. 왕 몇 명의 업적 구분하는 거, 3명의 업적 구분하는 거, 요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려 정기 때는 왕들의 업적 몇 명 구분하자? 3명 구분하자.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누가냐면 고려 태조 누가 나옵니까? 왕건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요가 뭐가 됩니까? 태조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부터 이제 성종까지. 그리고 여러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제가 언제 한번 잘라주냐면 고려 정기를 성종 때 무조건 잘라주거든요. 이 성자가 무슨 성자면 이룰성자예요. 이룰성자. 뭐한다? 이뤘다. 웬만한 통치에도가 완비되지요. 그러면 성자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한 글자로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걸 묘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통치도가 완비된 게 누구 때다? 성종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조선 때도 뭐가 있어요? 성종이 있어요. 조선에도. 그 조선 성종하면 누구 떠올리면 되면 바로 경국대전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성종을 붙이게 되고요. 요때는 중앙통치조직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성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려와 조선은 다 언제 한번 잘라주면 되니까 성종 때 무조건 잘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이제 이 왕건부터 성종까지 3명의 업적 구분할 건데요. 자, 요 사람 뭡니까? 고려를 만들었다. 바로 태조가 되겠죠. 태조 왕건이 되겠고 4대 왕 있어요. 4대 왕. 바로 고려 광종. 그 다음 이제 성종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업적을 구분하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업적 먼저 들어갑시다. 태조 왕건의 업적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 정기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한 명. 자, 태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 자, 여러분들 이 태조 왕건은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봅시다. 그 키워드는 뭐냐면 통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삼국을 다시 한번 뭐 했습니까? 통일했죠. 그럼 이제 뭡니까? 민심도 통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고려 주인공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지방의 호족들이라고 했었죠. 이 호족들이 태조 왕건이 차라리 통일하게 냈다고 호족들이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통일한 게 태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지방의 호족들을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모든 업적은 첫째도 둘째도 뭐가? 통합이 목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누구들을 민심,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심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원하는 게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되겠죠. 세금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낮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몇 분의 몇으로만 10분의 1로 확실하게 정해버린 겁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면 네 글자로 치민 유도. 좀 어려운 얘기죠. 백성들한테 수치할 때, 거둘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 되겠죠? 유도, 일정한 법도. 그게 뭡니까? 10분의 1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뭐 했더라? 줄여주었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흑창이란 게 있습니다. 흑창. 흑창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봄에 많이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뭔가 곡식을 이자를 낮게 해서 빌려주던 걸 바로 뭡니까? 흑창이라고 합니다. 이 창이 뭡니까? 창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민심통화정책 두 가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태조 왕건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지역에 있는 누구들? 호족들. 그렇죠? 호족 통합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호족 통합 정책 두 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조 왕건 어떤 거 기억하자고요? 요걸 확실하게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자, 호족 들어가겠습니다. 자, 호족 통합은요, 우선 호족 회유 정책이 있습니다. 호족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호족들과 이제 유화 정책이 되겠죠. 여러분 태조 왕건이 부인만 29명이 되겠습니다. 어우, 되게 많죠. 부럽죠? 한 달에 한 번 쉬고 모든 마누라 한 번씩만 보면 되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이죠. 자, 일단에 자, 우리 어떤 거? 자, 혼인 정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왕건이가 여자를 밝혔던 게 아니라 대부분 이 혼인한 집안들을 보게 되죠. 처가댁들을 보면요. 전국에 뭡니까?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지역의 유력 호족과는 뭡니까? 혼인한 다음에 친교 관계를 맺게 된 거지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뭡니까? 정치적 목적, 정략 결혼이라고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자, 제일 먼저 호족들의 뭐 있다? 혼인 정책 하나 제대로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성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사성. 여기서 성이 이성자예요. 토성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왕시성을 하사한 거예요. 제가 이진우잖아요. 왕진우. 우린 모두 같은 패밀리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 사성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이 좋아하면 뭐합니까? 토지를 지급하고 관직을 주면 좋아하겠죠? 이런 것도 했고 심지어 존댓말까지 했어요. 호족들한테. 중패비사라고 해서. 폐물을 많이 중히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왕권이 좀 미약했던 게 왕건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호족 회유 정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하지만 너무너무 잘해줘도 난리가 나겠죠. 기어오르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견제 정책도 있어야 됩니다. 이 견제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기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다고요? 기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 기인 제도 뭐냐면 인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질. 인질 제도가 바로 기인 제도입니다. 호족의 자제들 있죠? 호족의 자제들, 지방에 있는 호족 자제를 다 어디로? 고려수도가 개경이거든요. 요 개경으로 다 불러 모은 거. 그걸 뭡니까? 기인 제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하나, 기인 제도. 이거 뭔지 알겠죠? 호족들의 자제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에서 반란이 나면 자식 죽이면 되겠죠? 일종의 인질 제도고, 신라에서는 우리 상수리 제도라고 또 배웠습니다. 자, 기인 제도 하나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걸 또 여러분이 좀 힘들어해요. 사신관 제도를. 자, 이 사신관 제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해줄게요. 사신관 최초가 그 신라 마지막 왕 김부라고 있거든요. 경순왕. 이 김부를 뭡니까?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 일대의 지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게 바로 사신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에 뭡니까? 인사라던가 재정권 이런 걸 뭡니까? 사신관한테 좀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역에 기득권을 준 것 같죠. 만약에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책임 물까요? 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신관제는 일종의 회유 정책이자 어찌 보면 지역을 견제하는 적이 바로 사신관 제도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사신관 누가 있다? 왕건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호족 청화 정책은 회유와 견제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건이 한 일이 많습니다. 왕건이 한 일이 많아요. 남진 아니면 북진 정책 있다.
북진 정책을 했습니다. 요 사람은 어디를 그렇게 중시 여기고요. 서경을 그렇게 중시 여기고 거란과는요. 거란과는 친교 맺지 않고 적대 관계를 맺었고 나라 이름은 뭐라 했더라? 고려 왕조를 했다는 점. 여기다 뭡니까? 북진하겠다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서경이 뭐냐면은 서경이 저길 말합니다. 이 평양을 말합니다. 평양. 여러분 고려 수도가 개경이라고 하거든요. 개경은 바로 어디냐면은 서울 바로 위쪽. 여러분 개성공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개성공단 있는 곳 여기 빨간색 서울 바로 위쪽에 여기가 개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강은 제가 무슨 강이라고 말했었지요? 대동강이라고 말했죠. 요 대동강 하류가 우리 매우 중요하게 봤던 평양이 되죠. 요 개경 어느 쪽에 있습니까? 북서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랍니까? 평양을 고려 때는 서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렇게 중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고려 국경선언 통일할 때와 똑같습니다. 여기에요. 초창기 때가 대동강 이남만 고려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중시하겠다는 얘기는 어디로 올라가겠다? 북진으로 가겠다. 그 의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발열멸망시킨 누가 있습니까? 거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란족한 친교 아니면 적대? 적대. 왜? 올라가면 어차피 싸울 거니까. 그 다음 나라 이름을 고려했다. 이게 다 뭔가 북진 정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